저는 이제 국내 AI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여러분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간단하게 알파고 대국 이후에 1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국의 AI 정책 방향하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대국 이후 1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어떤 특징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개념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은 3고다. 그래서 알파고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7월 정도에 포켓몬고가 또 우리 한국을 강타를 했고요. 그리고 12월에 아마존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는 알파고 쇼크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큰 어떤 영향을 미쳤고요. 다행스럽게도 그걸 계기로 해서 인공지능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크게 고조가 됐습니다. 이런 것의 결과로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이 이렇게 발족이 10월 달에 됐고요. 12월 달에는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포켓몬고가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출시가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와 그리고 반응을 열광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이런 반응들을 기반으로 해서 약 1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1월 달에 국내에서도 출시가 됐는데 약 3주 만에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역세권에 버금가는 포켓스탑 이런 지역이 있는 지역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다 보니 그쪽에 어떤 상권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포세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아마존에서 아마존고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 식료품 매장인데요. 인공지능과 그리고 컴퓨터 비전 그리고 로봇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운영하는 식료품 매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평균 식료품 매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한 89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고에서는 적게는 3명, 많게는 10명, 평균적으로 한 6명 정도면 이 큰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 비중이 많이 줄다 보니 미국에서 식료품 매장의 평균 영업 수익률이 1.7% 정도 되는데 이 아마존고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영업 이익률이 22%에서 한 40%에 달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340만 명의 사람들이 식료품 이쪽에 종사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비율을 기계적으로 좀 해봤을 때 미국 전역의 식료품 매장의 운영을 하는데 필요로 되는 사람이 22만 명. 그럼 나머지 한 320만 명은 일자리의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직업의 어떤 변화를 겪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책적인 어떤 과제, 주어진 과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대국 이후에 이 3고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또 보면 다른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어떤 전략의 어떤 기업 간의 어떤 경쟁이라고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또 인공지능 정책, 국가의 어떤 정책의 어떤 경쟁, 전략의 경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 대국 이후에 주요국에서도 활발하게 정책을 발표를 하고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게 3가지 어떤 보고서가 나왔고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AI 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 AI R&D 전략 계획이 이렇게 10월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7가지 AI R&D 전략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AI 연구에 대한 어떤 장기 투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자금을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인간과 AI 협업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개발, 그리고 AI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에 대한 어떤 연구, 그리고 이제 AI 시스템의 안전과 보안성에 관한 것, 그리고 AI 학습, 그리고 테스트를 위한 공공 데이터 세트 및 환경 개발,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게 다뤄졌고요. 그리고 표준 및 벤치마크를 통한 AI 기술 측정 및 평가, 그리고 끝으로 국가 AI R&D 인력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로 AI 미래를 위한 준비, 그리고 AI
자동화 그리고 경제라는 제목의 그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그 이 두 번째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이게 그 발간을 했고, 그 내용이 AI 투자 및 그 개발을 통한 공익 극대화 그리고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이런 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자리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텐데 이들을 어떻게 그 교육을 하고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갖춰주고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미국의 AI 정책 방향을 저희 보고서 나중에 세세하게 좀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할 예정이지만, 크게 봤을 땐 두 가지 그 방향성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그 기초 원천 기술 중심의 어떤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그 민간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도메인에 특화되지 않은 범용 AI.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는 바둑을 두는 어떤 AI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 이런 거 못 두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도 잘 두고 바둑도 잘 둘 수 있는 그 범용 AI에 대한 어떤 그 연구, 그리고 인간처럼 그 사고가 가능한 추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 AI, 그리고 뉴로모픽치, 그러니까 인간 두뇌를 모방하는 그 저전력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뉴로모픽치 등 그 AI 관련 그 하드웨어 그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R&D를 상당히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AI 그 기술의 그 응용, 적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그 추진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기업들이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AI 기술이 가져오게 될 어떤 사회 경제적인 변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 수용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 중점이 상당히 높게 이렇게 또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의 AI 그 정책 같은 경우는 인터넷 플러스 AI 3년 실행 계획이라고 해서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작년 5월에 발표를 했고요. 기본 내용은 AI 원천 기술의 차세대 그 성장 동력화 이런 건 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8년까지 1,000억 위엔 그 규모의 AI 시장을 창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1,000억 위안 같은 경우는 17조, 18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방법론으로서 그 뭐 네 가지 행동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AI 신흥 산업 육성, 그리고 중점 영역에서의 AI 상품 혁신, 그리고 이제 ICT 기기의 그 지능화를 높이는 거, 그리고 이제 AI 산업, 국내 산업을 그 보호하기 위한 조치,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금 지원이라든지 표준 체계, 인재 양성, 지식 재산권 그 강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중국의 AI 정책 그 방향을 또 다시 그 요약을 해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이제 확인되는 부분인데, 이게 꼭 AI 산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중국 산업의 어떤 정책의 큰 흐름인데요. 대기업 중심의 M&A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수급하고 R&D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이 M&A를 통한 수단을 그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까지 주도를 해왔는데, 작년에 중국이 거의 미국 수준에 올라올 만큼 굉장히 M&A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 자동차, 무인 시스템, 보안 분야 이런 쪽에 그 AI를 응용을 해서 이런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AI 산업화 로드맵 수립, 이게 실제로 이제 그 결과가 완전히 나온 건 아니고 작년 그 11월에 일부 내용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고 있고 내용들을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따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 AI 이쪽 부분에서 후발주자임을 인정을 한다. 일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베 총리가. 후발주자임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래서 집중을 하자 해서 의료, 교통, 그 생산성, 그 제조업, 농업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보안 이 네 개 분야를 선정을 해서 올 3월에 보안을 제한 이 세 개 산업의 이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또 어떻게 가질 건지 그런 걸 발표하겠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10년간 그 1,000억엔 1조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것 같지는 않지만 다른 쪽에서 또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만 이 전체 AI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그 제도적인 차원에서 AI 개발 지침하는 데서 윤리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지, 그리고 AI 안전성과 보안성 이런 것들을 그 평가할 수 있는 공적 인증 제도 이런 것도 준비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AI 정책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그 방향에서 이렇게 그 요약이 가능한데요.
이 그 계획을 총리 직속의 인공지능 기술 전략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총무성, 문부 과학성, 경제산업성 이 세 개 부처와 다부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강력하게 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일본이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로봇 그런 분야와 그리고 기초과학이라든지 그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을 그 융합을 해서 AI를 좀 활성화를 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4개 그 전략 분야에서 의료, 그다음에 교통, 생산성, 그 보안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이게 선택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 12월에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이 그 대책이 기술과 산업, 사회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쭉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말 중요하다. 자원가치 창출하기 위한 그 과제 제시하고 있고 지능정보 기술 기반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 쭉 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요약을 해봤을 때 앞에서 그 두 가지 그 미국에서 이런 R&D를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 이런 분야에 R&D에 그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그 대비하는 거 이런 쪽에 상당히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 중심의 M&A 그래서 실제로 그 해외에서 M&A도 많이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굉장히 많이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2014년에서 15년 한 100개 정도 인수를 했어요, 기업들을. 예, 그 정도로 우리나라 그 대기업하고는 상당히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스타트업이 커나갈 수 있는 생태계가 일정 부분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포커싱하는 어떤 집중하는 분야들이 각각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AI 정책을 좀 진단해 봤을 때 시기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이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파급력과 영향들을 상당히 그 진지하게 그 파악을 하고 이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아이리의 어떤 출범이라든지 그리고 지능정보사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통해서 시의적절하게 정책 대응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른 또 하나는 주요국의 어떤 정책과 비교해 봤을 때 계획의 어떤 체계성 그리고 구체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 연구자 관점에서 좀 느끼는 부분은 이게 너무 많은 과제들이 이렇게 빠짐없이 다 이렇게 지금 그 다루고 있어서 커다란 어떤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뭘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각 국가들이 처해 있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책의 방향이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쪽 같은 경우는 MIT 그 테크놀로지 리뷰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13개의 스마티스트 그 AI 기업 해갖고 미국에 한 7개 테슬라를 비롯해서 그리고 중국에 2개 그리고 일본 1개 환학은 저기 그 로봇 그 제조업체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그 소개가 일본의 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그 컴퍼니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그 분류이긴 한데 네이버 라인이 거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뭐 이런 지표가 꼭 아니더라도 상당히 기술 분야에서는 우리가 그 후발 주자이고 뒤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인정하고 가야 할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ICT 인프라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상당히 그 강한 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약점과 강점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사실 여기 제가 뒤에 소개드릴 내용들은 다 이미 그 대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분이 말씀하십니다. AI 그 기술의 그 가장 핵심은 데이터 정말 중요하다. 알리바바의 마인 그 회장 같은 경우도 DT라고 그래서 데이터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자기들을 그 디파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데이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수한 ICT 인프라에 기반한 그 데이터 수집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용이한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그 활용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IoT 그 기기 중심 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AI 활성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우리나라 강한 걸로 이렇게 그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작년에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이제 그 상정이 되고 국회 저기 그 발의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통과는 안 됐지만 거기에 내용에 이게 보면 기존의 그 정보보호법 이런 거나 그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 보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동의를 받고 그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를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규제 프리존에서는 기업들이 수집할 때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식별화 조치만 하게 되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외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그 데이터의 그 활용 이런 부분에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그 구축 그 관련해서 개방형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다양한 도메인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이제 필요하고 지금 현재 공공 데이터 이런 부분들 많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는데 그 공공에서 그 하는 부분을 조금 부처 간의 연계성을 좀 강화하면 훨씬 그 데이터의 그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나온 그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런 걸 좀 고려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R&D 그 전략에서도 나왔지만 인공지능 성능 검증 및 그 평가를 위한 학습용 그리고 이제 그 시험용 데이터셋 구축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그 이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컴퓨팅이 또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에서는. 그래서 이런 인프라의 접근성을 사실 이제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비용의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클라우드 방식으로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거는 특히 인공지능이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 시도를 빨리빨리 해보고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 다양한 시도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 전용 그 클라우드 플랫폼을 그 개발 중인데요. 2018년까지 그 195억 엔, 우리 돈으로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규모로 해서 이거를 그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이렇게 지원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기적이고 특화된 그 우리나라에 특화된 R&D 지원이 필요한데 이게 뭐 어떤 부분이다라는 건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이게 전문가들을 많이 모아서 이게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크게 이렇게 투자할 부분들 이런 것들은 논의해서 이렇게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장기 개념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다르파에서 그 예를 들어서 발표한 100year 그 스타쉽이라는 프로젝트를 2010년 10월에 이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우주 여행에 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로 되는 어떤 연구, 100년간의 어떤 R&D를 지원하는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 100년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뭐 한 10년 이상은 이렇게 좀 우리가 그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원천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